어, 자, 5월 17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제가 지금 두 번째 찍고 있어요. 음성을 잘못 녹음시켜서 다시 찍고 있는데, 최대한 간추려서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한 주 힘내시고요. 첫 기사는 ESG 관련 얘기들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ESG 요즘에 계속 주목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ESG. 자, 이 ESG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오늘 첫 기사는 이제 금융권 유리천장에 대해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이 기사를 한번 쭉 훑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지금 금융사에 그 여성 임원 비율이 낮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 근데 그게 이제 ESG, 우리가 ESG 하면 뭐예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 근데 요거의 경영 기조의 확산에 따라서 여성 임원 비중이 중요한 지표로 부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여성들 지금 뭐 시중은행도 그렇고 뭐 지방은행도 그렇지만 지방은행은 훨씬 더 유리천장이 심각한 상태라는 거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통념상으로 아직까지도 남성 지배 구조가 뭐 계속해서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 좀 잘못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직장을 들어가고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철저하게 능력과 성과대로 뭔가 포지션을 주고 연봉도 책정되고 해야 되는데, 사회생활이 그렇게 사실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쵸. 근데 이 ESG에 따라서 뭐예요? 금융권도 앞으로 조금 더 이런 유리천정이 조금 더 낮아질 것이다.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제 기사 내용은 제가 다시 영상을 촬영하는 거라서 세부적으로 못 읽어드리는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성 임원의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이제 추세래요. 그런데 그 이유가 매우 조금 가슴이 아픈 거예요. 뭐냐? ESG 경영이 금융권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여성 인력이 많을수록 사회나 지배구조 부분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성 임원의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추세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아닌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매식경을 시청하는 학생들 중에 남성인 분도 있고 여성인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구조가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내가 일한 평가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남성과 여성이 차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편도 이게 굉장히 아쉽고,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다? 이 ESG라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이 여성에 대한 포지션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바꾸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세대가 가서 앞으로 사회 구조라든가 그다음에 기업 문화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고, 현 상태로는 굉장히 아쉽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주는 우리가 메시지는 뭐다? 그래도 음, 유리천정이 아직까지 그래도 탄탄하지만 이 ESG라는 키워드를 토대로 해서 그래도 뭔가가 바뀔 수 있다는 그러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기사예요. 네이버 신한은행까지 손잡았다. 전세 매물 검색부터 대출까지. 이 내용은 뭐냐면 제가 한번 조금 전에 읽었기 때문에 핵심을 간추려 드리면, 이 네이버라는 거대한 이제 포털 체인이 은행과도 손을 잡았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신한은행, 제가 얼마 전에 매식경 토대로 해서 얘기 들었죠? 신한은행 배달앱에 대해서. 신한은행 배달앱이 지금 준비 중인 게 거의 140억 규모인가 이제 그런데, 투자를 한 게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럼 은행이 왜 자꾸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일까?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지만 엄청나게 부가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한은행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많은 은행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신한은행은 그래도 타은행보다 조금 더 이건 뭐 진보라고 하긴 그렇고, 좀 더 트렌드에 빨리 민감한 은행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요, 트렌드에 굉장히 빨리 변화하는 은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이런 이슈를 잡고 여러분들이 은행을 선택하거나 지원 동기를 잡을 때 그런 걸 잘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기사는요, 네이버라는 거대한 이제 검색 포털 엔진에서 지금 현재 신한은행이 부동산 관련된 이러한 플랫폼을 제휴를 잘 지금 한 상태인데, 전세 매물에 대한 얘기예요. 전세 매물. 전세가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구하게 되면은 매매를 할 수도 있지만 전세로 들어가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기존에는 그냥 네이버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네이버에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요?
은행 가서 내가 대출을 받는 거 다 확인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 두 개의 그 기업이 제휴를 해서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소비자 입장에서 쉽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여기 이제 보시면 신한은행은 12일 네이버페이의 포인트 혜택 메뉴를 토대로 해서 전세 대출을 신규로 신청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5만 네이버페이 표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벌인다. 2003년 3월 부동산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네이버 부동산 제일 많이 써요. 뭐 직방, 다방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익숙한 게 네이버 부동산이라고요. 그래서 국내 시장 MS 1위 부동산 정보 플랫폼으로 지금 발전했죠. 그래서 중개업자들이 등록한 국내 대부분의 매매 전월세 매물들이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네이버는 서비스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부동산 금융 분야 강화 방안을 고심한 끝에 뭐예요? 은행이 대출 서비스를 연동하기로 결론을 냈는데 그 연동하기로 한 데가 어디다? 신한은행이다. 자,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앱 기반 전세 대출을 성공시킨 이후에 시중은행들은 속속 은행들이 비대면 전세 대출 상품을 출시해왔대요.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볼 건 뭐다? 카카오뱅크가 앱을 기반해서 전세 대출을 성공시켰구나. 이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다른 시중은행들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은행들이 네이버와 신한은행이 제휴에 주목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물 검색과 대출 과정을 한 번에 통합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물 검색은 네이버 부동산에서 하는데 대출은 내가 따로 알아봐야 돼. 힘들죠, 힘들어. 그런데 지금 신한은행 네이버 부동산에서 유입되는 다수의 전세 대출 소비자를 신한은행은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매물을 확인하고 바로 플랫폼을 연결해서 대출 관련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거나 뭐 집을 얻거나 할 때 얼마나 시간 단축이 돼요? 편하겠죠. 소비자는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그럼 신한은행은 뭐가 좋아지냐? 뭐가 좋아질까요? 신한은행은 당연히 그 배달 앱에서도 많은 DB를 확보할 수 있고 파생적으로 연계된 것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전세 대출에 대한 것들이 문의가 대부분 여기 연계돼 있으면 신한은행으로 많이 갈 거라고요. 그럼 신한은행은 DB도 확보하면서 플랫폼도 점점 커지면서 새로운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소리죠. 네이버는 부동산 금융 플랫폼을 고도화할 전망이래요. 이게 네이버의 방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플랫폼 기업과 하나의 거대한 포털 엔진 기업과 은행이 별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비대면 그리고 모바일 시대에서는 이렇게 제휴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이버는 각종 부동산 규제에 맞춰 매물과 대출을 추천해준다. 어디 걸 대출을 추천해주겠어요? 여기 제휴를 맺었으면 신한은행 걸 추천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세금을 계산해주는 등 은행 창구에서만 가능했던 개인화된 부동산 금융 서비스를 해주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대요. 파급 효과는 점점 커질 전망이래요. 당장은 신한은행과 전세 대출을 하는 것에 그치지만 지금은 전세 대출만 해요. 그 다음에 매매. 매매를 하면 훨씬 더 많은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취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용할 거죠. 자, 이 내용은 뭐냐면 한번 또 읽어보세요. 지금 시중은행에서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허리띠 졸라 맸는데 이게 지점 그냥 폐쇄하고 명예퇴직금 주고 내보내죠. 근데 저축은행은 지점하고 인원을 못 늘린대요. 그래서 시중은행 빠지는 자리에 좋은 자리거나 좋은 수요가 있는 데는 저축은행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융권 취업을 희망한다고 하시면 1금융권이 안 떠서 못 가서 나는 실패다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1도 없는 거예요. 왜? 금융권에서 내가 어떠한 이유로 근무를 하고 싶다고 하면 현장 경험은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저축은행에서 경험을 쌓고 나중에 1금융권 다른 데로 커리어를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사회에서 보세요. 아까 네이버 같은 그런 플랫폼 업체에서 내가 진짜 금융에 관심이 없었어. 그런데 그 네이버에 대한 플랫폼이나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네이버의 기획팀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신한은행으로 이직 못할까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왜? 네이버라는 플랫폼 기업의 툴이나 이런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사람이 분명히 그 은행에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와 같이 어떠한 내가 포지션과 경력에서 경력을 잘 쌓아놓으면은 금융권이든 어디든 내가 갈 수 있는 곳들은 내 역량과 능력에 따라서 무조건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시중은행 1금융권을 만약에 못 간다. 내가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나는 지금 나이 30이 넘었고 내가 현실적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 저는 그러면은 1금융권을 굳이 고집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자꾸 내 자신을 루저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금융권이나 뭐 저축은행 이제 뭐 그런 데는 저는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사람 따라 이제 가치관이나 기준이 따라 달라서 그런 건데 연봉을 무조건 많이 준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금융권을 가게 되면 일을 1금융권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빠르고 근데 폭넓게 배울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실무 경험이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금융권이나 은행을 지원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명확한 목적으로 내가 은행이나 금융권을 지원하는 친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경력을 쌓아서 이직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음, 저는 방안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다음 기사예요. 생보업계 디지털 헬스케어 공략 박차. 내용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은 그냥 요약한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생보업계는 뭐예요? 생명보험회사죠. 보험회사. 그런데 생명보험회사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로 이제 그 좀 더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보험업계는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 두 가지가 있는데 생명보험업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지문 내용에서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헬스케어에 집중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험회사에서.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첫 번째는 이건 제 개인 생각이지만 지금 보험을 너무나 보험은 사양산업이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입은 해요. 왜?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보험에 대한 그 태동 자체가 굉장히 인식이 좋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도 그럴 거고. 그런데 신기한 건 보험에 되게 많이 가입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럼 보험회사는 돈을 벌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는 보험업계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져요. 메이저 기업들만 아니라 GA라는 데가 거대한 업계가 탄생을 했고 뭐 전화로 가입하는 것도 있고 뭐 채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험업계가 그동안에 해왔던 영업과 마케팅 툴을 변화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요. 왜? 보험업계도 이 디지털과 모바일에 대해서 중요성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변해야 되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은행만 변하는 게 아니고 증권회사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존에 해왔던 그냥 보험이 필요하니까 가입하세요. 이거 얼마나 진부해요. 바뀌어야 돼요. 지금 특히나 보험 만약에 영업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뭔가 은행에서 방카슈랑스를 뭐 하게 될 때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의 첫 번째 원인은 저는 보험회사에 있다고 봐요. 보험회사. 보험회사가 이렇게 교육을 시켰고 보험회사가 이렇게 마케팅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근데 헬스케어에 대한 키워드를 잡은 건 굉장히 잘한 일이죠. 왜?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가 관심 있는 게 뭐예요? 건강. 그 중에 하나가 건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업계에서는 이 헬스케어를 연계시키는 거는 굉장히 지금 좋은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더 발전되고 그리고 모바일로 뭔가 진행함에 따라서 고객들의 니즈는 단순하게 내 병을 치료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병에 사전에 걸리지 않고 그리고 좀 더 폭넓은 건강 상식과 뭐 음식 조절, 그다음에 운동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로 키워드 전환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헬스케어 관련돼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하건 ETF를 하건 헬스케어 관련주들을 잘 보는 것도 좋아요. 왜?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도 연령이 들면 들수록 어떻게 돼요? 고령화가 되고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당연히 헬스케어 관련된 건강식품들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러한 뭐야 필요한 뭐 기계나 이제 뭐 기술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미래에 대해서 사업을 투자할 때 헬스케어 관련 주도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싱보호흡기가 이렇게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이제 좋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험업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내용을 잘 봤으면 좋겠고 지금은 만약에 금융권을 준비한다면 은행, 증권, 보험 이걸 다 나눌 필요가 없어요. 다 이거 보세요. 디지털이 붙었어요. 그런데 산업별로 약간 다른 거죠. 은행 산업, 보험 산업, 증권 산업 이런 거별로 키워드도 약간은 다른 거니까 이런 거를 중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기사는 또 ESG 관련 얘기인데 이건 뭐냐? 이게 ESG가 단순하게 지금은 뭐 취업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도 ESG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ESG 금융당국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추세가 지금 ESG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방향성 자체가 지금 ESG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얘기 뭐냐면 코스피 9% 뜰 때 수익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금융상품 선택에서 ESG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고 있대요.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여서 투자 수익과 무관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거래소 거버넌스 리더스 100 지수의 경우에 올 들어서 20.4%가 상승했대요. 코스피 2배.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검색해 보세요. 거버넌스 리더스 100이 뭐야 도대체? 이런 것들. 그러니까 ESG 잘하는 기업이 당분간 앞으로는 이런 기업들이 돈을 잘 벌 거란 말이에요. 왜? 사회적으로 지배구조를 바꾸고 환경을 신경 쓰는 기업들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냥 기업의 이익만 갖고 가는 그 기업들이 돈을 물론 많이 벌어도 좋지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봐보세요. 현재 한국거래소는 ESG 관련 지수를 7개 산출해서 발표하는데 지난해에는 2개가 높은 상승률을 냈는데 올해는 5개 이상 됐대요. 그래서 이 지수를 추정하는 ETP는 총 12개인데 그 중에 ETF가 11개. ETF만 봐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를 할 때도 보세요.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200 ESG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품이 얼마나 수익률이 있는지 찾아보고요. 은행에서 이러한 상품 추천해 주는지도 한번 보는 거예요. 증권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식형 펀드도 ESG가 뜬대요. 그러니까 ESG 관련된 상품들 지금 뜨는 건데, 자,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코덱스 200 ESG에 투자할 거예요? 아니면 주식형 펀드 ESG에 투자할 거예요? 저는 코덱스 200에 투자할 거예요. 왜? ETF가 보수 수수료가 훨씬 더 싸니까.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나만의 기준을 갖고 있으면 좋다는 거죠. 요런 것도 한번 스크랩해서 갖고 있다고 한다면, 괜찮을 것 같죠. 다 관련된 ESG 관련된 키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똑같은 내용으로 2번 했기 때문에 군더더기는 치고 지금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세요.